네, 153쪽의 추인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 새로운 얼굴들 보이시는데 처음 할 때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11, 12월 달에 했던 입문 과정부터 들어야 되느냐는 질문들 하시는데요. 뭐 들으면 좋지만 시간상 1월 강의부터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1월 달 지금 시작한 지 많이 안 됐죠. 1월 달 거를 첫 강의부터 듣는 건 이렇게 부담 없으실 테니까 1월 달 강의는 반드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1월 달에부터 시작했던 강의들은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 같은데 활용하셔가지고 안 들었던 것들 좀 꼭 들으시고, 그래 이제 앞에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이해가 더 힘들기 때문에 꼭 같이 들어두시고요. 자, 추인 나오는데 일단 별표 3개 해두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걸 말한다라고 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추인권자 나오죠. 143조 1항을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40조에 규정한 사람이 바로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 후에는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에 취소 원인의 소멸인데 거긴 별표 2개 해두세요. 1항에 보시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미성년자가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도 추인하려면 성년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예외가 있죠. 2항에 보시면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줄 마지막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줄 거두시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 취소권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는 건 이제 추인인데요. 추인은 누가 하는 거냐면 취소권자가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요건 때문에 취소권자와 추인권자가 완전 일치되는 건 아닌데,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취소의 원인이 모두 소멸된 후에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있었는데 그 예외가 뭐였냐면 법정대리인이죠.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취소권의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추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추인에 대한 요건인데 특히 수험상으로는 이 두 번째 것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성년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또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추인하려면 기망 중에 추인은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네라고 기망에서 벗어난 다음에 해야 되고요. 강박을 당한 사람은 역시 강박에서 벗어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합니다. 갑이 사기를 당해서 상태가 여전히 안 좋아요. 기망 중에 있다. 근데 기망 중에 이 갑이 이 매매 계약을 추인했다. 그럼 기망 중에 추인을 했던 이 갑은 나중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망 중에 추인을 하면 이건 추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추인이 되려면 기망에서 벗어난 다음에 내가 사기를 당했었는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해야 정상적인 추인이기 때문에 이건 추인이 아니므로 취소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협박을 했어요. 현재 강박 중이에요. 현재도 엄청 공포심에 휩싸여 있는데 얘가 무서운 상태에서 추인을 합니다. 그럼 이거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망 중에 강박 중에 추인도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을이요, 갑한테 협박을 합니다. 협박하면서 너 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한다? 무서워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랬더니 다 썼어? 그러면 추인해봐. 추인. 이러면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강박 중에 추인은 추인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한 추인은 추인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한다. 아까 공부했던 취소 있었잖아요. 취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왜냐하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추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외, 법정 대리나 후견인은 그런 거 없어요. 얘네들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에게는 뭐 취소 원인 같은 것이 자기에겐 존재하지 않죠. 취소 원인은 그 본인에게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있잖아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친권자죠. 그럼 미성년자의 취소 원인은 뭐냐면 얘는 어리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친권자는 어릴까요? 안 어릴까요? 안 어리겠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 결혼할 수 있죠? 18세부터 할 수 있죠? 예,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 18세, 여자 16세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 남녀 불평등이다 그래서 이제 18세로 다 통일시켰어요. 사실은 불평등은 아니고 여자 존중 조항이었는데 남자는 어리버리하니까 18 돼야 정상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전부 다 일치시켰어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미성년자인데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 미성년자의 성년자예요. 성년자,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소위 성년의제라고 해요. 성년으로 쳐주는 거죠. 그래야 정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갑과 을이 18살에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어요. 그럼 결혼하면 이제 집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이제 집 임대차를 했더니 이 결혼에 불만을 가진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취소 이러고 다녀요. 얘네들은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뭘로 인정해 준다고요? 성년. 물론 이건 사법상에서만 인정해 주는 거지 공법상은 아니에요. 미성년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없던 선거권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법상의 행위. 그럼 이 경우에 이 친권자는 당연히 결혼하면 성년으로 의제가 되니까 이런 취소 원인 같은 걸 생각할 수 없어요. 또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가 대리해 줘요?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순위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지금 피한정 후견인이면 아내는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정상이어야죠. 정상이 아니면 같이 한정치산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런 취소 원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한 없이 뭐라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요 예외도 자주 출제가 되고, 그리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해야 돼요.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게 추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인하게 되면 이제 불확정적 유효였던 것이 확정 유효가 되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재를 좀 볼게요. 154쪽에 밑에 6번에 법정 추인에서 별표 2개 해두세요. 오른쪽에 조문을 보죠. 155쪽에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자, 추인할 수 있는 후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요. 그래서 법정 추인도 취소 원인은 소멸이 돼야 됩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에 이의를 밝혀두었다면 추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제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고 2호 이행의 청구, 3호 경계, 4호 담보의 제공, 제5호 취소할 수 있는 일을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호는 강제 집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정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추인으로 인정이 되려면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은 소멸해야 돼요. 취소 원인은 소멸. 두 번째는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류하지 않고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머리 글자 따면 우리가 이 청경 담양강 이렇게 돼요.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1호에 1호. 2는 뭐였어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때 이행이나 양도 같은 건 꼭 전부만의 이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 포함이 되냐면 그 일부를 이행해도 추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거고요. 청은 뭐냐면 청구, 이행의 청구, 경은 경계, 담은 담보의 제공, 양은
양도, 취소할 수 있는 일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호는 강제 집행. 그러면 추인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법이 정하는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의 행위를 하게 되면 추인으로 간주해버리겠다라는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갑이 을한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1억 5천만 원을 했대요. 근데 이 갑이 내가 사기당했대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사례 문제에서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다라고 주어지면 그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기망 중이에요? 기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다는 건 이제 기망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근데 기망에서 벗어난 갑이 뭐 어차피 팔 거였고 요즘에 돈도 급하고 시세도 떨어졌다니 야, 나 이거 취소 안 할래? 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 표시를 뭐라고 불렀냐면 추인이에요. 그걸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임의 추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얘가 임의적으로 추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정 추인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내가 추인할게 라고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는데 이 갑이 어떻게 했냐면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등기 서류를 넘겨줍니다.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이행하는 거죠. 사기당한 애가 취소는 안 하고 그 계약을 이행했다는 건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을이 갑에게 1억 5천만 원을 줘요. 그러면 갑은 취소하려면 이 돈 받아도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죠. 근데 이행을 받았어요. 그러는 순간 이건 추인으로 간주하겠다고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법정 추인이요. 그래서 제1호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으면 추인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2호는 청구예요. 이 갑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을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사기치네. 너 빨리 1억 5천만 원 가져와 라고 이행을 청구했대요. 당연히 그러면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이 나와요. 이번엔 거꾸로 상대방이,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 중에 누가 취소권자예요? 갑이 취소권자고 얘는 상대방이에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사기당하네. 너 빨리 건물 가져와 라고 얘가 청구했대요. 그러면 사기당한 사람의 취소권은 없어질까요? 지금 취소하면 될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 제2호 제2호 청구는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가 청구를 해야 법정 추인이지 상대방이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계약이라는 건 이건 계약인데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 나올 일은 없어요. 경계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뭘 얘기하냐면 경계 계약이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이걸 경계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전 채무를 없애고 합의로써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내가 사기는 당했지만 나한테 1억 5천만 원 줄 거 있잖아. 그거 대신에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넘겨주면 안 돼? 우리 좋아라고 합의합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은 예전 채무죠. 이걸 없애고 토지를 이전한다라는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매매대금으로 1억 5천 대신에 땅 받기로 했다면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경계계약을 하면 추인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의 제공은 뭐 특별한 거 없죠. 갑이 을한테 취소는 안 하고요. 야, 너 나중에 1억 5천만 원 안 줄지도 모르니까 담보돼. 그래서 을이 담보를 제공해 줍니다. 취소할 사람이 취소는 안 하고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담보 제공을 받았다는 건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을이 갑한테 야, 너 이행 안 할지 모르니까 담보돼 이럽니다. 그럼 갑은 담보는 무슨 취소 이래야 되는데 응하고 담보를 제공해 줘요.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호가 양도예요. 자, 5호를 보면 갑이 현재 취소를 안 한 상태니까 현재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얼마 받을 게 있는 거야? 1억 5천만 원이라는 대금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어떻게 했냐면 친구 병한테 야 친구야 내가
을이랑 매매 계약해서 1억 5천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거 너한테 넘길게. 양도한 거죠. 취소할 사람이 취소는 안 하고 취소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넘겨줬다는 건 취소할 생각이 없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을 사기당해서 엄청 비싸게 샀어요. 그럼 이 비싸게 산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는 안 하고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어요.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로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도요. 취소권자가 아니라 이 상대방이 사기쳐서 취득한 건물을 A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지금 누가 양도한 거야? 상대방이. 그러면 사기친 애가 이걸 양도해버리면 갑의 취소권은 소멸할까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취소할 수 있죠. 누구에게 하죠? A에게 해요? 을에게 해요? 항상 을에게. 법률행위 상대방이 한다고 했죠. 그러면 제5호 양도의 경우에도 누가 했을 때만 법정추인이냐면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추인이 돼요. 자,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청경, 담양강 중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청량. 매운 거 조심하셔야 돼요. 청량. 청량은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면 법정추인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다음 중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청구 아니면 양도예요. 그러니까 청구나 양도가 나오면 항상 주어를 보셔야 돼요. 취소권자가 한 건지 상대방이 한 건지 꼭 구별하시고요. 강제집행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을이 사기쳐서 계약을 했는데 매매대금을 안 주니까 그 돈 받아보겠다고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그러면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을이 갑에게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취소할 생각이면 강제집행을 당해줘요? 취소할까요?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당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반대급부를 받아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정추인 사유가 지금 몇 가지였냐면 6가지. 이, 청경, 담양강. 그중에 뭘 조심하셔야 돼? 청구와 양도, 청량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당연히 취소 원인은 소멸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했어요.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미성년인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하면 아니죠. 협박을 당해서 너무 무서워서 계약을 이행했어요.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반드시 취소 원인은 소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을이갑에게 1억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그 돈을 이행받으면 추인으로 간주해요. 근데 얘가 이 돈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이 돈을 받긴 받는데 난 추인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그냥 대금의 일부라고만 생각해 라고 했다면 그건 추인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이제 155쪽에 기역, 니은, 디귿, 일에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써놨고요. 다음 페이지 2번, 3번에 줄 거두세요. 2번하고 3번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이러한 법정 추인 사유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3번 취소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자 그리고 핵심에는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이행의 청구와 양도, 청량이죠.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하나여 법정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한 때에는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추인에 관한 내용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 나오는데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조문을 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자,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때. 그때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거 지나면 그 취소권은 단기에 소멸하죠. 이번 시험에 이거 3년, 10년 괄호로 해가지고 출제가 됐죠. 예, 단순하게 출제했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오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이 매매 계약이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이루어졌어. 2000년에. 근데 갑이 2001년에 내가 작년에 사기당했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갑은 취소권을 몇 년까지 행사해야 돼요? 자,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 예를 들어 2010년이고요. 이날로부터 3년이면 2004년이죠. 어느 게 더 빨라요? 2004년. 이때까지 행사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갑이 2008년에 와, 내가 옛날에 사기당했네. 이제야 알았어요. 그럼 갑의 취소권은 몇 년까지 행사해야 돼요? 2010년이죠. 이날로부터 3년이면 2011년이겠지만 10년이 더 빨리 오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은 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모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형성권을 행사한다. 단독행위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누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성권을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을의 법률상의 지위가 너무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법은 소위 법적 안정성이라고 해서 이런 불안정한 법률 관계를 바라지 않아요.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어떤 걸 뒀냐면 제척기간이라는 제도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형성권의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제척기간에 대한 입법 목적은 뭐냐면 신속한 법률 관계 확정이에요. 그러면 신속하게 확정 짓는 게 목적이라면 나중에 중간에 중단되고 이런 제도가 있느냐?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중단 제도가 있으면 중단되었다가 또 시작하면 이게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서는 중단이라는 제도를 두지 않아요. 무조건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이라면 소송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할까요?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할까요? 직권으로. 직권조사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당사자의 주장 없이 직권조사로 끝낼 수 있는 건 시험 범위에서 나올 만한 건 제척기간밖에 없어요.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조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사기를 당해서 사기로 인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11년 있다가 했어요. 11년 있다가. 근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제척기간이라는 걸 몰라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라고 주장을 못하고 있다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법원이 알아서 이 소송을 기각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기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주장 안 해도 법원이 딱 보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바로 기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랑 비교되는 제도가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 우리 앞에서 몇 번 봤죠?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권리 불행사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이게 입법 취지예요. 소위 권리 위에 누워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채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했죠? 10년.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2000년에 빌려줬어요. 근데 얘가 2011년경에 장부 정리하다 보니까 을에게 1억 원 빌려줬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갑이 을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는 말 안 했더니 11년이 됐는데도 돈을 안 갚냐 이럽니다. 그럼 을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을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미안. 이러면 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갑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건 소위 법격언상 뭐라고 불러요? 권리 위에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권리 위에서 권리를 행사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었대요. 그러면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지 말고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을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중단돼요?
그러니까 얘가 권리 위에 누워 잠을 푹 자다가 2008년경에 한번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냐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권리 행사했으니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시 또 몇 년? 10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뭐 우리가 알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 압류, 가압류, 뭐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승인, 응 갚을게라고 승인했다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몇 년? 10년. 또 중단되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척기간이라는 건 신속하게 확정하는 게 목적이니까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10년 지나면 무조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을에게 돈 갚으라고 했더니 을이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모르니까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미친 척하고 막 그래요. 갑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법원에다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을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장 부본이라는 건 얘가 낸 속장을 복사해서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야, 을아, 갑이 너한테 이런 소송 제기했어.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그 답변서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적으면 끝나요. 근데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칸은 채워야 되니까 빌린 기억이 아니 나올 뿐만 아니 나오는 게 아니오라 이런 소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소장 접수될 때 증거자료 들어온 차용증 딱 보면 소멸시효 완성이네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모르잖아요. 그럼 입이 근질근질해요. 불러다가 말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해주면 갑이 법원 폭파시킨다고 난리칠 거 아니야. 법원은 중립기관이니까 원래는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얘가 모른다고 해서 얘가 알아가지고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소송은 기각이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장해야 되고 얘가 주장 안 하면 누가 승소해요? 원고 승소해요. 그러니까 이건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해요. 근데 제척기간은 신속하게 확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개념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제척기간은 형성권이면 다 제척기간에 걸려요. 이건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고 법원이 직권 조사한다. 교재 한번 볼게요. 그 오른쪽에 판례 박스 있죠? 그 판례 내용의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제척기간이 도과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조사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건 직권 조사 사항이다라는 거죠. 자, 문제를 좀 보죠. 틀린 것입니다.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중요한 말은 뭐야? 처음부터 소구표가 있다는 거죠.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추인은 단독으로 못해도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틀렸죠.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했는데 아무런 이의 보류하지 않고 이행을 했대요. 이게 뭐예요? 법정 추인. 법정 추인.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제1호 사유죠. 4번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법정 추인되려면 반드시 취소 원인 소멸해야 되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5번 당연한 조문이죠. 답은 3번이고. 자, 여기까지 이제 무효 취소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 기한. 안 써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민법 수업인 거 아시죠? 예, 잊지 마시고 목요일 날 개론 아니고 민법이에요.
목요일에 왔는데 저보고 괜히 왔대로 가시면 안 되고 민법책 꼭 가져오셔야 돼. 자, 조건과 기한인데 일단 조건의 정의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자, 이 조건의 정의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도 한번 적었고요. 이번 과정에 적고 다음 과정에 또 적을 거예요. 일단 조건의 정의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꼭 확인하시라고 했냐면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성립은 이미 된 거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특별 성립 요건이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 성립 요건이 아니라 특별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 효력 요건. 근데 어떤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발생하는 조건을 뭐라고 불렀냐면 정지 조건. 그리고 소멸하는 조건은 해제 조건.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이 해제 조건부터 기억하시면 되겠죠? 해제라는 건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멸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 조건이에요. 그리고 조건이라는 건 장래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나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고요. 조건은요. 마음속에만 있으면 될까요? 외부에 표시해야 될까요? 반드시 조건이 되려면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냥 동기에 지나지 않아요. 반드시 조건은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조건이라는 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불확실하면 조건이고 도래 여부가 확실하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라고 불렀어요. 기한.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의 가장 단순한 구별은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고 기한은 확실하고요. 그럼 이때 기한은 확실한데 언제인지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 기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하면 불확정 기한.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뭐라 그랬냐면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는 건 그건 조건의 기한이야.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줄게.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갑은 사망해야 안 해? 해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그럼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이라고 해서 이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뭐뭐 하면이든 뭐든지 간에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를 보셔야 돼요. 언제 사망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확실한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죠? 예를 들어서 올해 설날이 오면 신비 아파트 카드를 사줄게 이랬어요. 며칠 전에 했던 얘기죠, 집에서. 그러면 이건 뭐 일단 뭐야? 설날은 확실히 오잖아요.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럼 그게 뭐야? 확정 기한이겠죠. 그러니까 확실한데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 기한이고 확실하지만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불확정 기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주겠다. 비가 와야 하나요? 와요. 그럼 일단 뭐예요? 기한이에요, 기한. 근데 언제 와요?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죠. 구별되시죠? 내일 비가 오면이라고 했다면 뭐겠어요? 내일은 비가 와야 하나요? 모르잖아요. 그럼 불확실하니까 그건 뭐라고요? 조건이다.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갈 길이 멀어요. 구별되셨죠? 예.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 한번 이제 변리사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 조건부 행위다.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 조건부 행위다. OX예요. 개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생물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일단 뭐예요?
기한인데 제가 뭐라 그랬죠? 정지조건부라고 했잖아요. 틀렸죠.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고 언제 죽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옳은 줌으로 고치려면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불확정 기한부 행위다라고 해야 옳은 줌이 되겠죠. 다른 시험, 세무사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내가 대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조건부 행위예요? 기한부 행위예요? 기한부죠. 첫눈 올 거 아니에요. 언제 와요? 모르니까 뭐라고 해 맞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부죠. 얘랑 구별되시죠? 갑이 을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이 필요할 테니 내가 건물을 하나 증여할게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합격하면이라는 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합격하면이라는 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야 기한이겠지만 이게 주위를 둘러보면 그 기한은 아니더라. 그렇죠?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조건부 증여예요. 그럼 얘가 고마워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럼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합격하면 증여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죠. 조건부 증여계약은 언제 성립이 됐냐면 합격하면 줄게 응 고마워라고 했을 때 이미 성립한 거고 이 조건이 성취되면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효력의 문제. 그러니까 조건을 얘기하면서 성립을 얘기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효력이 문제고 그러면 이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발생하죠. 그럼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험의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갑이요. 을한테 둘이 친한 친구였는데 갑이 을한테 생활비를 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갑이 먼저 취업을 했고요. 을은 아직 취업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지금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영원히 주는 건 아니고 너도 나중에 취업을 하면 그때는 생활비 안 줘라고 했대. 지금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을이 취업하면 생활비를 안 준대요. 그러면 취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그럼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죠. 그래서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생활비를 증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구가 앞으로 책 읽다 보면 몇 번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시면 가운데가 조건이 들어가고 그러면 A를 정지 조건으로 비한다. 또는 A를 해제 조건으로 비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일단 앞에 A라는 건 일정한 사실이에요. 합격하면, 취업하면, 뭐 하면 이런 거고 뒤에 나오는 B는 뭐 매매, 증여, 교환 이런 법률 행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A 정지 조건 B라고 돼 있다면 지금 현재는 B라는 법률 행위가 현재는 효력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현재는 없는 거예요. 이 A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A 해제 조건 B라고 돼 있으면 현재 B라는 법률 행위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있죠. 왜 있어야 되냐면 A가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려면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해제 조건 B라고 돼 있으면 지금은 효력이 있는데 A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 소멸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만약에 지문에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OX요. 그렇죠. 해제 조건이 성취돼야 소멸하는 거니까 해제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이 증여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서 갑과 을이 있었는데 갑과 을이 이제 갑이 을에게 약혼 예물을 준 사건이었죠. 약혼 예물을 주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게 오래 못 가서 이 혼인이 파탄나요? 그러자 갑이 을을 상대로 약혼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이 약혼 예물에 대한 법적 성질을 뭐라고 했냐면 약혼 예물이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유사 계약이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러면 가운데 무슨 조건 들어가 있어요?
해제 조건. 그럼 그 얘기는 현재 증여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언제 소멸합니까? 혼인이 불성립하게 되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혼 예물에 대한 우리 판례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면 이 사건에서 갑은을에게 약혼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 없다. 자,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뭐 치사하고 이런 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야 소멸하는 거야. 근데 이 해제 조건이 뭐가 달려 있어요? 혼인의 불성립. 그러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둘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증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라고 했죠. 그럼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조건이 성취돼야 되는데 둘이 결혼을 해버렸다면 이제 이건 성취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예. 슬슬 짜증이 나죠? 예. 갑이 예를 들어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 또는 뭐 소유권 보류부 매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할부 거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물건을 하나 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짝 많이 달린 대형 냉장고를 샀어요. 근데 12개월 할부로 샀고요. 한 달치는 지금 줬는데 아직 대금 아직 완납은 못했어요. 인도 받았겠죠.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있어요. 소유권을 뭐 하고? 유보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죠? 대금 완납해야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 대금 완납을 무슨 조건으로 할까요? 정지 조건이요, 해제 조건이요? 그러니까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취득한다. 아니면 대금 완납을 해제 조건으로 취득한다. 정지 조건이죠. 만약에 이게 해제 조건이 되면 웃긴 거죠. 해제 조건이면 소유권이 있다가 대금을 완납하면서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완납하면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었죠. 우리 시험에 이거 해제 조건이라고 해서 한번 틀리게 낸 적이 있었고요. 자, 또 자, 이번엔 중요한 판례인데 갑과 을이 첩계약을 합니다. 첩계약을 하면서 대가로 아파트를 한 채 넘겨줬어요. 근데 조건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증여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죠. 가운데 보니까 해제 조건, 증여의 효력이 있는데 이게 언제 소멸하게 되냐면 부첩관계가 종료되면. 그러니까 을이 야, 나 더 이상 첩관계 유지 안 해, 그만해라고 했다면 줬던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겠다는. 그게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예요. 그렇다면 이 조건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불법 조건이죠.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불법 조건이 부착되었다. 이게 왜 불법 조건이냐면 만약에 이 조건이 적법한 조건으로 인정받아서 이게 유효가 돼버리면 의리하는 사람이 적법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겠죠. 을은 첩관계 끝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끝내고 싶은데 만약에 이 조건이 유효라면 뭐 때문에 못 끝내는 거예요? 아파트 때문에. 끝내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을이 적법한 관계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불법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중요한 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까지 전부 다 무효가 돼요.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뭐도요? 법률 행위까지 전부 다 무효. 그러면 갑은 을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반사회적이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어서 돌려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봤어요. 교재 한번 볼게요. 158쪽에 동그라미 1번에 별표 하나 하고 줄 그어두세요.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이죠. 효력에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2번에 판례 제목에 줄 긋고 별표 하나 주세요.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1번에 정지 조건 제목에 줄 거두시고 효력의 첫째 줄 효력의 발생에 동그라미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판례가 있는데 정지 조건부에 대한 입증 책임 별표해 두시고요. 이게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이건 뒤에 가서 마지막에 함께 정리할 거니까 별표하고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해제 조건에 줄 거두시고 가운 첫 번째 뭐라는 효력의 발생이 아니라 소멸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밑에 나와 있는 판례, 약혼 예물의 판례가 나와 있죠.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인데 수의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건데 동그라미 1번 순수 수의 조건이 있죠. 순수 수의 조건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르는데 어느 정도 따르는 거냐면 순수하게 완전 따르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지면 건물을 줄게. 내 마음이 내키면 돈 빌려줄게. 완전 지 맘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 가운데 줄 거두시면 돼요. 순수 수의 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다설이다. 그러니까 순수 수의 조건이 부착되면 완전 일방의 의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효고 그 다음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확인만 해주세요. 이건 처음 기초과정이라서 보는 거예요. 단순 수의 조건은 의사에 따르는데 일정한 사실이 개입되어 있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제주도에 갔다 오면 귤 상자 사다 줄게. 그러면 제주도에 갈지 안 갈지는 자기 마음이지만 갔다면 사줘야 돼요. 그럼 이건 단순 수의 조건이고 이건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비수의 조건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르는 조건이 아닌 거죠. 우성 조건. 우성이라는 건 우연하다는 거죠. 우연하게 성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 뭐 해주겠다. 그런 거고 2번은 혼성 조건. 혼성 조건인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의사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갑과 결혼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럼 이 사람이 자동차를 받고 싶어서 갑이랑 결혼하려고 해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갑이 해줘야죠. 제3자 의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 혼성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거 지금 확인만 한 거고 기억하실 점은 순수 수의 조건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순수 수의 조건이 부착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조건 나오는데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조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가장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법정 조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불법 조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기성 조건, 네 번째는 불능 조건. 일단 법정 조건은 뭐냐면 조건은 조건인데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법률에 나와 있다.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진정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조건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지 법이 정하는 조건은 우리가 공부하는 진정한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조건이다. 자, 두 번째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불법 조건이 부착되었다. 자,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뿐만 아니라 전부 무효가 된다. 교재 한번 볼게요. 그 161쪽에 괄호 2번 불법 조건 둘째 줄에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불법 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좀 전에 봤던 부척관계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조건뿐 아니라 전부 무효고 그래서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된다든지 단순한 법률행위로 인정한다. 이런 거 다 틀려요. 전부 다 무효다. 그 다음에 151조 2항 기성조건인데요. 2항을 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걸 줄여서 기성조건이라고 부르죠. 이미 기자, 이룰 성자
이미 성취된 조건을 기성조건이라고 불러요. 그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불능조건 나오는데 실현이 불가능한 거죠. 첫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시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행위는 무효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지금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을 정리한 표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별표 3개 해두시고요. 거의 조건이 출제되면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일 때,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일 때, 마찬가지 해제조건, 정지조건일 때 각각 효력을 묻는 건데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과 결합하면 무효. 근데 기성조건이 정지조건과 결합하면 조건 없는 행위,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되고요. 불능조건의 해제조건과 결합하면 역시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고 정지조건과 결합하면 무효. 간단하게 일단 기초 강의니까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건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건 외우셔야 될 문제예요.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발생하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미 성취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야, 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격하면 사무실을 준다는 건 정지조건부 증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조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 기성조건이에요. 그러면 합격한 사람한테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는 건 이건 실제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데 그게 소멸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행위로요. 지금 여기서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 그럼 이 증여는 언제 소멸하죠? 취업을 하면. 근데 여기에 불가능한 조건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 그러면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걸 해제 조건으로 증여하면 앞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증여가 소멸될 수 없는 거예요. 소멸될 수 없죠.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돼요. 근데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건물 하나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아니,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네.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외울 때 기, 해, 무, 불, 정, 무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이제 수학 공부를 산수 기성 조건이면 성취된 거니까 플러스, 불가능한 거면 마이너스, 그렇죠? 그리고 해제 조건이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정지 조건은 플러스고 해제 조건 역시 마이너스고요. 정지 조건 플러스예요. 이제 곱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예요. 그러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고 그 다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곱하면 뭐예요?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하든 뿌라 마이너 하든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왜 하냐면 이게 순서가 뒤집어져서 나올 때도 있어요. 기해무 불정무 시커누였더니 정지 조건이 앞에 가 있으니까 정불 이러다 딴 거 찍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정지 조건이 앞에 나와 있어도 이거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정지 조건이니까 효력이 생겨요, 없어져요? 생겨요. 그럼 뭐예요? 플러스죠. 그럼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셨죠? 이건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에 이게 무슨 민법에 있어서 어떤 중요 이해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수험생들이 혼동하니까 매년 내는 거예요. 단순 암기상. 교재에 표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쉬는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좀 쉬었다가 보죠.